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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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각자 자기 소개할까요? 네. 이원자매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장예원입니다. 와. 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으나 천식이 있어서 키워보지 못한 김상호입니다. 저도 천식 있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길에서 고양이를 쓰다듬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햄스터, 토끼, 메추리 이제 등등을 키워본 적이 있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하는 책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학자의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피터 싱어가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윤리학 관련돼서 유명한 책들의 저자들은 거의 다 사망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근데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호주 쪽 이제 철학자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 중에서 그 수능 문제 같은 거를 풀다가 피터 싱어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헷갈리는 게 있어서 영어로 이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yes I do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답변을 받았다는 그런 적도 있고요. 참 신기한데 하여간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뭐 실천 윤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효율적 이타주의자 같은 책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목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으로는 요 동물 해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동물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가깝게 있잖아요. 이제 동물 키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매주 식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물을 만나게 되고 TV에서도 동물 나오고 동물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오게 됐고,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목사님부터 한번.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저는 동물의 방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이 제목만 보고 애견인들을 위한 책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주장, 그들의 반려자로서의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동물권 이렇게 나누는데 인권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당연한 생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책에서 이야기하는 쾌고에 대한 의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익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존재자로서 동물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왜 불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왜 불편할까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힘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론을 못하면 채식주의를 해라, 약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는데 반론은 못하겠는데 채식주의는 하기 싫은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막 드니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반론을 하려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반론을 하려고 막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계속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던지게 되는, 그리고 동물권이라는 게 가능할까? 인권이라는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이 되는 부분인데 동물권, 인간과 같은 권리로서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누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리를 넘어서는 그 뭔가 해야 되는 책임적 존재로서가 되지 못하는 동물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반대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조금 그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미있었고 읽고 나서는 좀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조금 답답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책의 1975년판 서문에 아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은 애완동물에 대해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동물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고양이를 어루만져 주거나 정원의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흔히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동물 보호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뭔가 그 유기견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친숙한 애완동물이라고 불리는 개나 고양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다른 동물 얘기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개랑 고양이는 귀엽고 또 우리랑 친하고 애정을 쏟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런 보호해주고 싶고 이제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피터싱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특정한 도덕적인 원칙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원칙에 적용되는 모든 동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귀엽다라고 한 사랑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의무로 그런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 피터싱어가 말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채식주의라든지 그런 내용들마저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또 그렇지만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오늘도 제가 닭곰탕 먹고 왔는데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제육볶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자리에. 저희 동네 그 삼겹살집이 있는데 제육볶음이 7,000원이라고 프린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걸 매직으로 6이라고 고쳐놨더라고요. 7,000원이 아니라 6,000원. 배 터지게 먹는데 6,000원. 훌륭한데요. 금요일에도 먹고 왔고요. 하여간 가있네. 우리 또 예원자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냥 피터싱어가 그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종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제어만 알고 있었을 때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공장식 축산업이나 개공장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비윤리적인 그런 사육 환경 동물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반대를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냥 저도 제가 그런 남들을 비난할 거 없이 저도 육식을 하면서 그런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었고 저도 똑같이 여기서 이 책에서 지탄하고 있는 그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건을 지향하게 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이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그냥 비건, 그러니까 완전 채식을 하는 사람들 혹은 계란이나 우유만 먹는 정도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흔히 단체 생활하면요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같이 먹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같이 회식을 하는데 얘는 채식이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국밥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근저에 만약에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이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확실히 이제 그런 귀엽기 때문에 그냥 고양이가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책이 아니고 논리적인 토대 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을 읽자마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지침을 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사람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지금 당장 비건 하세요. 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터싱어가 말한 동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간 사이에서 있어왔던 해방의 역사를 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권리를 누리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는 존재라고 했을 때 고대에는 일단 노예는 제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신분을 나눠놓고 특정한 신분만 이제 해당이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 어린이날이라는 게 생긴 게 그 일제 강점기 이럴 때 돼서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날이라는 게 비로 생겼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의 소유물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여성이 또 제외가 되죠. 여성도 빼고 낮은 계급도 빼고 어린이도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이제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였던 거죠. 로마 시대를 떠올려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이제 부권을 소유한 이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소유한 집안의 가장
이런 사람이어야 제대로 그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로마의 공화주의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그 로마 공화주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면서요. 내가 노예로 살 때 물론 좋은 주인의 노예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노예에 불과하다. 언제 주인의 마음이 바뀌면은 내 처지가 어떻게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노예의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사가 전개가 되면서요.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람들이 점점 그런 권리를 이제 회복하게 되죠.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뭐 미국의 독립선언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권 선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간들이 그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그런 미국에서는 그 흑인 노예 해방 선언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여성들의 투표권이 부여가 되고요. 또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안 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확대가 된다든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그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의 범위 안에. 자, 피터 싱어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만 그런 도덕적인 대우를 받을 존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왜 하필 인간만 그러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모두가 이익에 관심이 있는 존재. 즉 고통을 받으면 손해를 보는 거고요. 쾌락을 느끼면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에게는 그런 고려를 해주면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분명히 아무리 봐도 강아지가 예를 들어 발을 밟혔어요. 그러면은 혹시 밟으신 적이 있나요? 네. 아, 어떻게 대응하던가요? 막 낑 이러면서 싫어요. 그렇죠. 뭔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고통에 대한 반응을 누가 봐도 고통에 대한 반응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를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인간과 동물을 쾌고 감수성 능력을 가진 존재에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고 봤을 때 인간에겐 도저히 못할 짓을 동물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논지가 되겠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나오죠. 이제 하나는 이제 동물 실험 연구를 위한 도구, 뭐 쥐라든지 뭐 침팬지. 그러니까 쥐 같은 경우에 번식이 쉬우니까 죽여도 이제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침팬지는 인간하고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또 강아지 중에서는 비글이 제일 되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비글이 좀 말도 잘 듣고 하니까요. 저항을 좀 안 하는 편이고 이제 뭐 시바견이나 진돗개였으면 안 됐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리고 뭐 그 외 돼지라든지 또 돼지 장기가 또 인간하고 비슷한 점이 많대요. 그리고 뭐 토끼 이제 화장품 실험할 때 이제 토끼 눈알에도 한번 떨고 보고 뭐 그런 식의 실험을 또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동물 실험의 이제 목적으로도 쓰고 이게 뭐 미용 화장품이라든지 그냥 단순 과학 지식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의학적인 약품 개발을 위한 것이든지 하여간 동물 실험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과연 사람에게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임상 실험에 이제 자기가 동의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동물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장식 농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사육을 하는데 그 과정이 동물들이 태어나게 하는 그 과정, 잉태하는 과정도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고 동물이 이제 새끼 이제 송아지 좀 낳고 싶은데 이런 본능이 아니라 억지로 주입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예원자매 혹시 그 개 농장 관련된 뭐 뉴스라든지 뭐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네. 그 내용이 뭐 어떤 식이든가요? 강간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묶어놓고. 그런 뭐 당연히 의사 같은 건 알 필요가 없고 네. 그 강아지 농장 주인의 그런 수익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때 임신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볼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너무 그냥 화가 많이 났고, 네, 좀 많이 불쌍하고 그래서 참 그 겉면은 되게 화려하고 막 펫샵 사람들 막 보면서 귀여워하고 그런 겉면이 이제 그 속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추악한 그냥 인간의 되게 추악한 면이 그대로 있었다는 그런 것에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감정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은 또 저렇게 끔찍할 수가 있냐. 하지만 피터 싱어가 봤을 땐 감정적인 혐오감을 넘어서 그것이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만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인간의 그런 기준 취향에 의해서
품종 개량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되게 다양한 변화들을 겪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치명적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투우라든지 소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이제 뭐 소싸움 아니면은 스페인에서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에 창 꽂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서커스, 뭐 동물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동물과 동물을 이용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같은 원리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거기에 맞게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투표권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권리를 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쾌락과 고통을 그렇게 고통을 주진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피터 싱어의 논지가 되겠고 인간에게는 그런 고려를 해주면서 왜 동물에게는 그런 고려를 안 해주냐? 종차별주의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런 내용들을 부르게 되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3장까지의 얘기가 되겠고 4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어떤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채식주의를 채택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그런 고기를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에게 이제 강제력을 행사해서 심각한 고통을 이제 가하고 있고 이제 공장식 사육, 공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뛰놀고 이제 욕구를 가진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커나가는 걸로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온갖 그런 대우를 하는 거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음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공장식 사육에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더불어 환경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채식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어디까지나 쾌고 감수 능력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합니다. 재미있는 게 계란을 먹을 때 계란을 낳는 과정이 되게 공장식으로 막 괴롭혀서 낳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방목해서 닭이 자연스럽게 낳은 알을 그냥 먹는 거라면 나는 허용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계란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이제 희박하잖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면에서 차라리 채식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왜 당연하게 생각이 됐을까? 오랫동안 인간의 역사에서 있어왔었던 그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뭐 고대 그리스의 사고방식, 근대 합리주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간을 위해서만 이제 존재해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6장에서는 오늘날의 종차별주의하면서 이제 오늘날은 어떤 그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가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빠져들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반론을 아까 생각해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론을 생각한 걸 뒤에서 다 반론을 다 언급하고 다 그 반론에 대한 반대 논지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나는 비건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참 그런 면에서 되게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되게 탄탄한 책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기 그만 먹어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듣기 싫은 얘기고 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자기 애가 저 이제 고기 안 먹을래요 하면은 밥상 차리는 입장에서 이거 되게 당황스럽고 참 우리 애가 왜 이럴까 이렇게 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꺼림칙한 이제 껄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피터 싱어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비판을 이 세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도 당연히 구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유연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식물은 어떠냐, 뭐 굴 어떠냐, 조개 어떠냐, 뭐 생선은 뭐 쾌락과 고통 느끼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이 사람도 되게 완고한 그 부분에 있어서 완고하다기보다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지 솔직히 굴이 느끼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는데 모를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전한 접근법, 나름의 안전한 접근법을 추구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읽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내용 있었을까요? 제가 책을 쭉 읽어가면서 저도 이제 철학 쪽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것들은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교양으로 배우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기도 하는데 그 제레미 벤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제레미 벤담을 제가 찾아보니까 공리주의자인데, 전 공리주의자면 딱 그 문장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례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한 명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이롭게 되면 괜찮은 거다. 그쪽 괜찮은 거라기보다는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공리주의의 선택에 대해서 공리주의자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 피터 싱어가 이야기하는 바는 동물권까지 같이 포함했을 때 동물이 희생해서 우리가 이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거 안 되지 않냐라는 식의 논지로 이제 그 연구와 그 식용에 대해서 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리주의를 잘 모르는 건가? 물론 후에 제레미 벤담에 대해서 그 한계점에 대해서 그 동물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5장에서 해줬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제레미 벤담을 인용하는 걸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공리주의 쪽의 그 입장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네. 이 공리주의라는 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라는 건 이제 유틸리티, 이제 유용성을 중요시하는 이제 사상이 되겠고,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의 쾌락과 고통을 이제 다 합쳐봤을 때 합친 총량이 가장 큰 선택을 하자, 이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것을 인간에게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인간에게만 적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엔 혁신이었어요. 왜냐면은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은 지금도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국가고 그때는 이제 더 왕의 권력이 이제 강했겠죠. 그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인 건데 내 쾌락과 고통이든 저 사람의 쾌락과 고통이든 다 똑같이 쾌락과 고통일 뿐이다. 왕의 쾌락과 고통이라고 해서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것이 바로 이제 공리주의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되게 혁명적이네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법 체계 자체가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과정, 법의 제정 과정 자체가 그 고려할 때 이게 전체에게 이익이 될까? 그러니까 이런 고려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나중에는 이건 여담인데 그 다수를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자의 권리를 좀 다루기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입장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동등하게 다뤄라. 근데 쾌락과 고통은 인간 말고도 강아지도 느끼고 소도 느끼고 하지 않나? 왜 인간 것만 고려해주지? 동물까지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자라는 게 바로 이제 피터 싱어의 논지가 되겠고, 사실 그 소수를 희생해서 다수의 쾌락을 증진한다는 것은 공리주의를 이제 정말 벼랑 끝에 몰아세울 때 하는 비판의 방식이고, 당연히 이제 모두가 다 좋으면 좋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이제 좀 극단적인 내용. 물론 그 안에서 또 논쟁이 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지구상의 모든 존재를 놓고 보자. 우리가 인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닭들하고 소들하고 돼지들을 불필요한 고통에 너무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정말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막 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유발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치스러운. 그렇죠. 이제 그 불필요한 여기서 사치를 위해서 나의 그런 그 입맛을 위해서 동물들에게는 죽음을 선사하는, 동물들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선사하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미소로부터 이제 분리되고, 뭐 앞에 소가 이제 죽는 그 음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로 끌려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거죠. 아니면 뭐 강아지, 뭐 개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때려잡는 경우도 옛날에는 뭐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때는 되게 지금도 물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때는 더 터무니없는 소리로 받아들여졌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당장 포기는 못하더라도 사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통을 좀 덜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의가 이어져서 서문에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뭐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제가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피터 싱어가 인간이 동물을 종차별주의 방식으로 차별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그 고대 그리스 사상과 또 기독교 사상을 또 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네. 여기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기독교 사상이 창세기에서 이제 동물을 이제 인간에게 맡기는 듯한 인간이 다스리게끔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들을 막대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폭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비롭게 다스리라는 얘기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동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피터 싱어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논지를 제가 잘 설명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피터 싱어가 오해하고 있을 거라는 뭔가 그 선입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런 뭐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세상이 이제 맡겨진 것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사실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제일 처음엔 육식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그 식물들을 먹게 하셨어요. 언제 육식이 허용되어지냐면 이 책에도 나오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되어지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학적 논의들이 이제 되면서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죄로 인해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통들이 더해졌고 그 삶에 대한 고통들이 더해진 자리에 더 많은 필요한 에너지들이 필요했었고 그것이 이제 식물로 채울 수 없는 에너지들을 동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사건으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피터 싱어가 결국에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사람이 동물은 인권까지의 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동물로서의 권리 그러니까 쾌고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쩌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미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피터 싱어가 어쩌면 조금 잘 이해하고 있지만 피터 싱어가 참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논의들에서 찾아보니까 동물 신학이라는 게 요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 자체가 주목받고 주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신학 안에서도 그게 주류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책이 출판이 될 정도로 이제 그 동물 신학, 동물에 대한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 안에서 동물 신학 안에서 그 성경이 말하는 동물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창조를 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창조의 동료라는 거죠. 창조물의 동료, 그 피조물로서의 동료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것에 대한 생명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 동료인 피조물 같은 피조물인 존재가 다른 피조물의 열등함 혹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논지로서 이제 동물 신학들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피터 싱어하고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재미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학대를 막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이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깊게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하고 동물이 완전히 나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인간이 그냥 그렇게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걸 뿐이다.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동물 신학은 어디까지나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긴 다르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동물 신학에서 전 궁금한 게 어쨌거나 동물을 죽여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내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여서 먹는 건데 그런 게 죄라고 할까요? 동물 신학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여성 신학 신학 안에서도 지금 참 많은 조류들이 있고 그 사실 주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인권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여성 신학도 그랬고, 뭐 노예 신학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그랬었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물 신학에 대해서도 육식에 대한 허용을 다시 회귀하는 에덴으로서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에 대한 생명권을 갈취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죄시하는 죄로 여기는 신학적 해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 개요들을 읽어봤을 때 여기에서는 육식을 죄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되게 논리적으로 분명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으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어디까지나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정말 받아들이면은.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죄책감을 이미 벌어진 일에 죄책감을 느끼는 건 참 이게 마음이 어려운 부분인데 예원자매한테 궁금한 게 지금 같이 사는 강아지가 몇 살인가요? 2살이요. 2살. 지금 강아지가 처음 함께하는 강아지인가요? 네. 어떻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저는 펫샵에서 네 데려왔습니다. 그 친구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를 고른 이유 다른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냥 그때는 그냥 귀여운 외모를 보고 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들이 종차별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과 동물을 차별하는 것도 있거니와 동물들끼리도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은 막 귀엽게 해주고 어떤 동물은 식탁에 올라오고 심지어 강아지들도 더 귀엽게 생기면 더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많고 뭐 그런 거죠. 혹시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이요. 수컷이요. 혹시 중성화 수술 했어요. 했나요? 네. 할 때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병이 생긴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아이들을 저희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암컷과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다른 강아지와 같이 이렇게 번식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면은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네 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피터 싱어의 논의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종차별주의를 걷어내고 나면은 사실 인간에겐 할 수가 없는 짓이긴 해요. 인간 중성화 수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번식의 욕구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욕구를 무조건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소가 안 될 수가 있는데 해소할 수가 없는 인간이네? 고통을 겪고 있네? 중성화를 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쩌면은 종차별주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는데 피터 싱어는 이제 그래도 좀 유연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자는 얘기, 뭐 대표적으로 채식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혹시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들 키우시는 분들도 다 중성화 수술을 하시나요? 네. 이유는 다 어떻게? 다 아마 똑같을 거고 그냥 중성화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일단은 강아지 개체 수가 일단 너무 많아서 네. 네. 그래서 중성화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필수로 가는 필수로 분위기예요. 저 이제 일단 너무 무분별하게 변식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또 도시에서 이제 그쵸. 작은 지역의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개라든지 고양이가 무분별하게 막 번식을 하면 안 되니까 중성화 또 수술. 그래서 생태계가 이제 교란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개체 수가 많아질 때 막 죽이기보다는 번식을 못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도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중성화가 훨씬 낫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피터 싱어 같은 그런 것 경우는. 같아요. 그렇죠. 농작물을 갉아먹는다고 해서 토끼를 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중성화를 시켜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그 길고양이들 보면은 한쪽 귀 잘라져 있잖아요. 맞아. 그 TN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 시키는 건데 이제 그래요? 당국에서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는 중성화가 됐다는 아. 표시로 해가지고 중성화 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귀 끝을 약간 아, 자르는 건데 약간. 그런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 그냥 이제 쏴서 잡았고 막 죽이고 뭐 독약 풀어서 했겠죠. 그렇게 아니게 됐다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육식 혹시 어떤 고기 제일 좋아하시나요? 전 돼지고기가 제일 좋습니다. 돼지가 되게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그쵸. 괜찮으세요? 아 그러게요. 돼지가 지능이 높은 걸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냥 비닐팩에 들어있는 돼지의 살을 보고 먹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돼지를 보니까 돼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 비닐팩에 들어있는 돼지 고기가 아니라 돼지를 보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채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본인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까요? 채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사실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없는 것 같아요. 채식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딱히 근데 육식을 눈앞에 고집해야 있다. 되는 눈앞에. 그런데 기호죠 사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기호로 그 동물을 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식에 대해서 육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피터 싱어는 식물로 충분히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육식이 더 고밀도의 영양소를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현대 사회에서 그 정도의 지금 사실 다 과다 칼로리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딱히 이유라고 할 거는 결국에는 내 기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들은 계속 이제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피터 싱어의 논지에 대해서 내가 아주 칼같이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건 죄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드는데 아직 제가 이제 논지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서부터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 식단에서 고기라든지 그런 단백질, 뭐 계란이든 뭐 생선이든 뭐 오징어든 뭐라도 들어가도록 꼭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기를 되게 많이 선호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고기 단백질과 콩 단백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큰 유의미한 차이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논지를 밀고 나갔을 때는 내 기호보다 중요한 것, 내 근육량보다 중요한 것은 더 큰 고통을 지금 초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서 이걸 접근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원자매는 고기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네. 주로 어떤 고기? 저도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또 좋아하고 있는 그 집에 강아지 사료 주나요? 네. 사료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료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뭐 연어 이런 걸로 갈아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걸로. 되게- 아니요, 다 그런 거. 아, 네, 그래요? 그런 게 좀 함유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걸 생으로 주는 건 아니고. 예원자매는 고기 왜 못 끊고 있어요? 아, 저도 이제 기호 때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냥 먹으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들에는 중단을 해요, 일단.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돼지의 그 무슨 어떤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고, 돼지가 아닌가? 어쨌든 고기를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맛보는, 우리가 맛봐가지고 지금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맛이나 냄새가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겠구나. 어쩌면은 그 자연적이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사육이 아니라 그런 동물의 고기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끊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실제 고기는 좀 더 비리고 더 맛이 없었고 내가 좋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되게 좋지만은 네, 왜 양고기 같은 경우에도 막 누린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그런 냄새가 사실은 원래 그 고기에서 당연히 나야 될 냄새인데 뭐 우리가 첨가물을 넣든지 아니면 뭐 마늘이라든지 그런 향신료를 막 하던지 해가지고 없애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런 냄새를 싫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그런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기가 그냥 먹기 좋은 형태로만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피터 싱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근본적인 부분이 사실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그 자체에 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쾌락과 고통, 기독교는 쾌락과 고통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쾌락과 고통을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라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동물을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아예 그거에 관심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읽는 독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그 성경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하나님을 그냥 딱 성경 안에 가두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동물을 우리가 우리가 그 권리를 대상으로 해줘야 하는 어떠한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떠한 권리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육식에 대한 허용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조금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이제 성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제레미 벤담은 이제 쾌락과 고통의 두 군주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쓸 정도인데, 기독교에서는 쾌락과 고통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 그 욥기 얘기 보면은 욥한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그냥 아주 다 쏟아부어가지고 주시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고, 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심지어 예수님의 그런 그 일대기조차도 결국엔 인간의 몸으로서의 그 마지막 극심한 고통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그 다음 순위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려나요? 네, 그렇죠. 연단의 과정으로서 사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신다, 혹은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들이 맞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하려고 했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닐지언정 정말 숭고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뭐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서야 굳이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은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고기를 끊지는 못하더라도 왜 달걀이 있을 때 그런 좀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육이 된 그런 달걀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안을 마련할 때도 그런 동물 학대라든지 아니면 공장식 사육의 잔인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법안에 우리가 지지를 표한다든지 그런 여론의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옛날에 그런 잔혹한 동물 학대 못하게 하자라고 법안을 냈던 사람이 뭐 의회에 가서 막 비웃음만 당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당장 모든 걸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런 소소한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 고통을 쾌고의 감정 가운데서 고통을 우리가 기독교 신학 안에서 고통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곧 방금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고통을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일부러 억지로 줄 수 있는 존재자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책임 있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할 부분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제 그 부분들이 커지면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커피 생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금을 줘서 그 커피를 생산하는 데가 있고 여전히 그 말도 안 되는 착취 속에 이루어지는 커피 생산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그 사업가들, 기업가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고 그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약간 그런 책임성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본주의 체제 안에 이제 소비 사회니까 소비자들의 그 선택의 흐름이 움직이면은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커피 전문점에서 우리 커피는 뭐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막 이런 거 막 굳이 광고하는 것도 그런 소비자들의 관심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할 것 같고. 근데 예원자매 혹시 한 달에 고기 몇 번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먹을 때는 몇 번? 셀 수 없지 않을까요? 아마 막 그냥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 반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제 빵에 발려 있는 그 버터라든지 네, 그런 것조차도 떡볶이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치즈도 사실은 뭐 그렇고 우유 유제품 뭐 그런 거 계란 제품들 이루 셀 수가 없죠. 라면. 근데 만약에 공장식 사육이 만약에 없어져서 네. 없어지면은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만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괜찮아요? 단가 올라가면 어차피 못 먹을 테니까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장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재밌는 게 요새는 그런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 최근에 뉴스에서 인공 배양육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 그 조직 세포를 인위적으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제 고기를 얻는 게 아니라 세포를 배양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거기에서 따르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가 소모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런 기술들의 변화가 우리들의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왜 예전에 여성 해방 과정에서도 세탁기 같은 그런 가전제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피터 시어가 말한 동물 해방을 실천하기 더 쉬워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네, 더 이제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마무리라든지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하고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부터 한번 저부터 해보실까요? 나눌까요? 저는 좀 더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봐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2장하고 3장은 2장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3장부터는 좀 괴로워서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툭툭 끊어가면서 이제 읽어가긴 했는데 그 사실 왜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됐던 동물에게 내가 또한 그 하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자로서 그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먼저 했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육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막 이게 뷔페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그 생산이 공장식 생산이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조금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과소비하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을 하지 않는 딱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일단 먼저 실천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권리와 의무를 따졌을 때 이제 동물들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 완전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들도 사실 의무가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들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주어주지 않았을 거고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의무를 기준으로 권리를 주는 거는 네,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의무를 기준으로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우리한테 뭐 어떤 주장이나 반항을 할 수 없는 존재의 쾌락과 고통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기독교인이면은 좀 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독교인이면 좀 더 이런 동물해방 같은 그런 이론에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외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기독교인이면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특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기독교인이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그런 동물 해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기독교인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한다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옛날에 그 로마 시대 그때 초창기 이제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죽느냐 사느냐 믿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지금 그런 고민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기독교인일수록 이런 기독교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오히려 더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심과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옛날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점이 많이 느껴졌고요.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당연히 많이 봐야겠지만은 현실에서 또 변화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도전들 그런 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좀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문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본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 식탁에는 이제 두부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독서 모임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더 많이
이 좋은 시간에 더 많이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너무 좋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책도 같이 읽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두 분 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좀 더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사실 이 책의 내용들을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가면서 그 무지를 깨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좀 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어지는 역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는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